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선 지난주 퀴즈를 보면 (90% 이상) 이해하셨던 분들 계세요. 지난주에는. 그다음에 영리법인의 납세 의무가 없나. 근데 한국희망재단에서는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영리법인은 법인세만 내는데요. 법인세 내면서 차감하는 것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맞고, 여기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전세법상의 공익법인이라서 이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이라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모든 비영리법인, 여기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 이거 다 잘못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세법상의 공익법인 등하고 그 공익법인법상의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난주 거 보시고요. 3년 이내에 다 써야 되는 걸 다 하셨고, 표준 양식하고 간이 양식들 하셨던 거 있고요. 함께 주택조합 협동조합은 기금 단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70%인데 틀리다고 하셨던 분은 왜 그러셨나? 이게 내년부터 80%겠지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도 이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운영소득이 80% 이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가 아니고 1%가 되기 때문에 틀려요. 그 다음에 출연재산 보고하고 결산공시는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출연재산 보고는 뭐냐면, 상전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 제외를 시키면서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출연재산 보고고요. 결산서류 공시는 뭐냐면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공시를 해서 외국인들이 보면서 감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서 좀 다릅니다. 거의 뭐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요거는 종교법인을 포함하고 요거는 종교법인이 포함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어떻게 쓰셨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 하시는 거는 좀 서로 다르고요. 오늘은 마지막 소득세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시간 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소득세는 개인에 관한 거예요. 인컴 텍스라고 보통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가 맞고요. 법인세는 코어포레이트 인컴 텍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총수익 금액에서
그 수익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된 필요경들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고, 법인세는 이제 사업연도가 뭐 비영리법인 거의 모두 다가 12월 말인데, 영리법인들은 뭐 3월 말도 있고요, 6월 말도 있고, 어, 9월 말 뭐 이렇게 많이 있어서 사업연도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 선택 그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계산을 하는데, 그 개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라는 게 없이 그냥 캘린더 이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에 대해서 그 소득을 신고를 하고, 뒤에 나오겠지만 급여소득만 있으면 2월 말에 다니는 그 직장에서 회사나 뭐 비영리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끝인데, 그런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합니다. 일본은 그 다음에 4월 달에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 10월까지 연장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장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다 거주자일 거고요. 그러니까 국적에 따라서 하질 않고 우리나라에 그 주소가 있는지 또는 183년 이상 체제하는지 이거를 다 합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주자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일본, 영국 이런 데가 거의 쓰는데, 미국은 그 시티즌십이라고 해서 그 국적을 가지고도 따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미국 시티즌십은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미국이 참 독특한 제도를 쓰는데, 대신 미국은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납치되더라도 끝까지 가서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지니는 대신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기네 그 시티즌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본, 영국 포함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로 그러니까 국적 관계없이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는 국적이 그렇게 거주자, 비거주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데, 외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거주자, 비거주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선박왕, 뭐 구리왕 이렇게 그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그 해외에서 사업하던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거주자가 내가 비거주자 그런 이슈가 있는데, 거주자가 되면 월드와이드 인컴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거든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긴 것만 소득을 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뭐그 국세청이 다그 저기 국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거주자라고 막 하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랑 관계없는 건데 그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음악 지휘자가 있는데 주로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하고 이랬는데, 프랑스 국세청은 자기네 거주자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국세청은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해서 나라의 국세청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호 협의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도 타결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생활하면 그런 건 없지만 또 하나 이제 누구죠? 싸이라고 하는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싸이라는 가수도 그 미국 거주자인지 한국 거주자인지 이런 이슈들도 있습니다. 우리랑 별 관계없는 거냐 말씀드렸는데, 그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주에 배웠던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우리가 어, 그 공익법인의 그 증여세 비과세,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제만 배웠지만 상속세 증여세에서도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 과세 대상은 그 이제 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법인세법이랑 좀 다른 건데요. 법인세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자산 증가설, 그래서
그 어떤 행위에서 돈을 벌었든지 그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에 비해서 소득세는 열거주의라고 해서 세법에서 열거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과세가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상장주식 매매 차익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현재로는 대주주가 뭐 아주 굉장히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뭐 1%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속칭 그 개미라고 하는 소규모 투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안 내는데 그 가급 이제 그거를 계속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작년에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을 내년부터 더 확대하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좀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공약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세법은 비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다 과세가 되는데요.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대주주에게만 과세가 되고 대주주 아닌 사람들한테 과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 대상이라는 게 법인세랑 좀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종합소득 그다음에 분류과세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시면 크게 이렇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분류과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합과세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 소득별로 과세하는 것은 분류과세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종합소득 안에 이렇게 6개의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분리과세라고 해서 여기 분리과세 소득이 뭐가 있냐면 이자의 어떤 거, 그다음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따로 분류과세득을 하는데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이 종합소득에다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를 할까요? 저희가 퀴즈에도 안 썼는데 조사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소득들은 거의 매년 생기는 소득이거든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퇴직소득이 매년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만 뭐 1년마다 퇴직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충 보면은 뭐 적어도 3, 4년 아니면 20년, 30년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라서 여기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양도소득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양도해서 했을 때 생기는 소득인데 이것도 매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 그 가끔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합산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지난번에 첫 번째 앙케이트 조사할 때 이 공부에서 퇴직소득 세금 계산하는 것도 좀 배웠으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퇴직소득 원천 영수를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는데 퇴직소득의 근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금액이 굉장히 많게 해서 20년 근무해서 20억을 받았다고 치면요. 20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44%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가장 높은 세율이. 근데 퇴직소득이라는 것은 20억이 20년 동안에 받은 거라서 연부연산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20억을 나누기 20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퇴직금 전체를 근소년수로 나눠가지고 연평균 소득이 나오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 세율이 이렇게 그리고 다시 나온 세금을 곱하기 20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나눈 다음에 소득세를 곱하고 다시 그게 1년간의 소득세니까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세제소득이 좀 10년 전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되게 됐는데 개념은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77년도에 이제 회계사가 돼서 처음에 이제 그때는 2차 시험 볼 때 세법이 없었는데 그때도 한참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신문에 양도소득세 나왔는데 저는 양도소득세 세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소득세법이라는 세법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종합과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6개를 합쳐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랑 별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는 것은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고 그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좀 이따 나오는 이동 근로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이고요. 기타 소득 뒤에서 좀 배울 거고 이자 배당도 요새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그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로 그냥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고용주가 2월 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그거 끝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는 없습니다. 우리랑 관계없지만 한 3년 전부터 종교인 소득세라는 게 생겼는데 종교인과 스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하고 기타 소득을 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소득이 좀 굉장히 유리하긴 한데 근로소득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걸로 끝내는데 뭐 이런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 들은 건 뭐냐면 이자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은행 예금 이자를 생각하면 되고 채권 이자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뭐냐면 원금하고 이자율하고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이자 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세법에서 여러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IRA 뭐 굉장히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은행들에서 그 고객들한테 그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개인의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이자 소득 총금액이 바로 이자 소득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배당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이거 조금 여기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이자하고 배당에서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100만 원이 그냥 이자 소득 수익 금액인데 이퀄 이자 소득 금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남한테 빌려오기도 하니까 거기 원가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한테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가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이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으면 뭐 받는 거라 이런 것들인데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자와 배당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그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금하고 이자율하고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배당은 원금이 있는데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수익 그러니까 비분배 개념이고 여기를 보시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배당소득 수익금액 이퀄 배당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기속 법인세라고 나와 있는데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 여기 이중과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중과세가 국제조세에도 있고 그다음에 내국세에서는 이 배당에서 나오는데
그 국제조사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그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과세하려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과세하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이중 과세라서 항공운수는 거주주기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해서 이제 이중 과세 문제를 없애고요. 그 외에 뭐 삼성전자 이런 데들 일반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해외 투자하고 나서 배당받을 때 미국에서 세금 떼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어, 보통 사업을 할 때는 그 법인 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그 개인 사업자로 하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신용도 문제를 보게 되면 법인으로 하는 게 상대방들이 좀 그 신뢰도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세법만 따지게 되면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 사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한번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한번 내고 거기서 배당할 때 또 세금을 또 내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사업소득세만 내고 배당이라는 게 없어서 법인은 두 번 세금 내는데 개인은 한 번밖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은. 법인세 한 번 내고 또 배당받을 때 주주가 한 번 또 내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 귀속법인세라고 해서 영어로는 임퓨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법인세에서 냈던 세금 일부를 그 배당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배당이 없는 분들은 별로 해당이 없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그러고 보통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패시브니까 수동적 이익 이렇게 되는데 투자만 하고 투자하고 나서 이익 받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로는 연간 2천만 원이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되면 종합과세가 되는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 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요새는 이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저 4대 보험 같은 게 더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게 더 그 부담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음, 개인 명의로 사업하는 것. 요새는 개인 명의로 하는 게 말든 가장 많은 건 예를 들어서 남대문 시장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개인 사업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사업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갈까요? 그 홍대 앞에 가면 큰 그 뭐죠? 그 야간에 그 포장마차 같은 경우도 있는데 포장마차 같은 거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냥 개인명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것을 사업소득이라고 그러고 사업을 법인이 영위하면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하게 되면 소득세를 자동받게 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자기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번 주택을 사고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되는데 지금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집장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아니라 조그만 집 같은 거를 어, 자기가 살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거기 거주하다가 팔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개인명의로 이렇게 연립주택 같은 것을 건설해서 매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택 건설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럼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여기 사업소득이라는 말이 있고 그 금액자가 붙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 금액이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 필요경비를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사업소득 금액이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계에서는 이거를 수익 비용 이렇게 하고, 법인세에서는 입금, 송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득세에서는 이렇게 수익금의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배우진 않겠지만 이렇게 사업소득 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그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단체들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떠놓진 않았지만 복식부기 장부 의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그 기준 경비율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랑 별 관계가 없어서 그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 또 하나 법인세 법상의 법인과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법인세는 이자나 배당 같은 것도 다 합산해 가서 과세를 하고, 유가증권 처분소득도 다 합산해서 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자하고 배당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가고, 유가증권 처분소득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과세하는 것만 양도소득 계산하고, 이렇게 그 사업소득은 별도로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은 법인은 법인 주주가 임원으로서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의 대표자는 인건비가 그 경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때는 자기가 가져간 거는 인정하지 못하고, 또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는 게 없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본금이라고도 안 그러고 이렇게 출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로소득은 이렇게 근로계획에 따라서 그 누구한테 속해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적용역이라고 하는데, 인적용역이 그러니까 종속적인 게 있고 독립적인 거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과세소득은 월 20만 원 이내 그 자가운전 보조금 실무 배선적인 거, 그다음에 식사비가 10만 원, 본인의 학자금 이런 거 있고, 내년에는 아마 이게 20만 원으로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차감을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앞에서 나왔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필요경비를 사업소득한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경비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냥 뭐 근로급여가 많든 적건 그 근로소득 금액을 표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의 영향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경비를 스스로 자기가 다 계산해서 영수증에 붙이고 했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테이블 같이 돼 있어서 회계절 얼마 이렇게만 인정을 해줍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우선 좀 전에 얘기 나왔듯이 비과소득을 제외한 거가 이제 과세대상 급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게 플러스가 되면 환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연금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연금 같은 걸 내기만 할 텐데, 저같이 이제 65세가 넘고 그러면 과거에 냈던 거를 그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한 2010년 정도에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공적연금이라는 게 있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이 이렇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개인연금에서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 근로소득이랑 좀 비슷하게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이게 사전연금이 종합소득 과세인데 사전연금 1,200 미만은 분리과세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것이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타소득이 보시면 어, 사업성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상금, 현상금, 복권, 낭축금, 뭐 이런 것도 있고 문예창작소득, 강연.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강연료나 그다음에 회의 참석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소득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종교인들의 경우에도 어, 근로소득을 할 것인지 기타소득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을 하는 것이 훨씬 세금이 적습니다. 보면은 뒤에서 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강연료를 100만 원을 받았으면 총수익이 100만 원이면 필요경비로 60만 원을 빼줘요. 그래서 기타소득은 100만 원인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 금액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40만 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소득 금액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받은 거는 한 연간 1,200만 원까지 받게 되면 그 저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계산은 아까 여기 여섯 개 있는 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하는데 분리과세를 빼고요. 이렇게 계산들을 하는데 5월 달에 보통 하게 되고 그 여섯 가지를 합쳐서 이 금액을 빼고 나서 종합소득 공제라는 걸 하는데 뭐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뺀 거가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 같은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여기 인적공제하고 물적공제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이렇게 소득자 본인 기본공제, 뭐 배우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경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적공제는 이렇게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을 빼서 종합해서 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바뀌어서 지금 법인세도 얘기했지만 세율이 6%에서 45%까지 있는데 세법에는 이렇게 세법에는 어,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렇게만. 근데 이게 누진공제액이라는 계산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가세표준이 4천만 원일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1,200만 원까지는 6%니까 1,200만 원까지 6%를 곱해서 720만 원을 계산을 하고 넘어가는 2,800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곱해서 420만 원, 합계가 492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15% 세율을 곱하면 600만 원이 되고 거기서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하면 492만 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이라는 거는 세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1,200만 까지의 세율에 대해서 15% 세율을 곱한 거하고 6%를 곱한 거의 차액이 108만 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것들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억 초과는 이걸 다 계산을 한다면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세율 곱하고 나서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여기다 총금에다 곱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 빼고 소득공제 빼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을 보시면 되고요. 세액공제 같은 것들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뭐 굉장히 많은데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뭐 경계물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세액공제라는 것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보장성 보험료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지난번에 법인세에서 배웠던 기부금세 공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그 원천징수가 소득세하고 법인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withholdings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뭐 세금이 10만 원 나왔으면 10만 원을 차감하고 90만 원만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세기에 영국이 소득세를 도입을 하면서 해외에서 돈 들어왔을 때 은행이 차감하고 지급하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는 법인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쓰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동일한 용어인데 특별징수라는 말을 쓰고요. 2강 때 좀 배웠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징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지급하는 사람이 차감하고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값에다가 10%를 더 받는 거, 그거가 거래징수입니다. 그다음에 원천징수, 이거는 상시 고용인 있는 거 2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 납부라고 해서 6개월 전에 그 신청을 해서 법인 이제 승인 받으면 원천징수는 매달 하게 되지만, 실제로 세무서에다 납부하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일본에 가서 한 1년 반 있었는데, 일본이 그때 보니까 5명 이하의 사업장에 반기 납부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20명 이하까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행정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만 그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되니까 그만큼 행정하는 게 좀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20명 상관없이도 반기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원천징수가 뭐다 이런 것들 좀 있는데, 그걸 좀 보셔도 좋고,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원천징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급여가 20일 날 지급하기도 하고 25일 지급을 하는데, 지급했으면 그 다음 달 10일까지 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걸 내고, 또 은행에다가 원천징수 걸 내게 되는데,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단체들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은 2월 지급할 때 한 번 하게 되고, 이것도 한 오래전에는 12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였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 2월 달에 지급할 때 돼서 3월 10일까지 하는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급명세서라고 있는데, 제가 퀴즈에다가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썼는데,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양식은 동일한 양식인데 지급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것들은 다음 달 그 다음에 10일까지 3월 10일까지 내더라고 돼 있고, 이자 배당 기타 같은 것들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내면은 그 가산세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렸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은 소득자 개인한테 교부하는 건 원천징수 영수증이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내는 서류는 지급 명세서입니다. 아주 오래, 그러니까 몇 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한
거의 10년 전까지는 이거를 지급조서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급조서라는 말이 일본 세법에 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지급명세서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원전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우선 근로소득 간입세액표라는 게 있고 그 월급 받는 근로자들한테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천징수랑 비용 단체랑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월급 받는 분들, 그것들은 간익세액표에 따라서 그 원천징수를 하는데 여기다가 간이세표를 붙이진 않았지만 간이세표가 어, 아까 나왔던 이 세율하고 표준공제 같은 거를 12로 나누어서 만든 표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세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우니까 그 세무당국에서 간이세표를 만들어가지고 부양가족이 몇 명 있냐, 배우자가 있냐 이렇게 따라서 만들어 놓은 편인데 그걸 따라서 하게 되고 일용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어, 초과 금액의 2.97 15만 원 넘는 금액에서 2.97이 되는데 그 뒤에다 써놨지만 우선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근로자인데요. 일반 근로자는 그 뭐 고용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지급받는 거고 정규직이나 계약직을 모두 포함하고 3개월 그 시효로 근로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몇 개월은 그냥 테스트 형식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일반 근로자고요. 인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사업소득도 할 수 있지만 그 근무와 동일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3개월인데 요새는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비과세소득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월 10만 원의 그 식사 보조비를 차감을 하고 과세 금액이 106만 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로자는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하는 사람들이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들인데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건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들인데 그렇게 되면 15만 원까지 15만 원이 이제 그 공제 금액이 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6.6%를 곱하고 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다시 55%를 차감을 해줘요. 그래서 15만 원 초과 금액에 2.97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6.6% 곱하고 그다음에 그 저 세액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2.97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 여기 말씀드렸던 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 2.97을 곱하면 된다 그런 의미고요. 음, 그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때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평균 1급이 13만 7천 원이면 미만이면 이전 권리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 소득세가 3%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그거의 10%가 돼서 3.4%인데 그 지방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 고용가게가 없는 독립된 자격을 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4%인데 이게 기타 소득이랑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계사들한테도 지급할 때 3.4% 지급하는 데가 있고 조금 뒤에 나오는 기타 소득을 하는 경우들도 막 있는데 그 사업소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써놓진 여기다가 안 써놨는데 저기 사업소득을 하게 되면 그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그 저기 원천징수 대상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람은 그 6개월에 한 번씩 이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것도 세도 제출도 하는 그 제도가 또 2019년부터 생겼습니다. 어, 여기 그러니까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구분할 때는 어렵긴 어려운데 판단들을 잘 해보시고 아니면 그동안 주고 계시는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기타소득이라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보시면 이 기타소득이 당연료, 잔존료 같은 거는 필요경비로 60%를 차감을 한 다음에 그 22%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총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거가 되고 이거는 지방세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은 12만 5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상금이나 불상 뭐 이런 것들은 필요경비가 80%라서 22%가 돼서 실제로는 총 금액의 4.4%를 하면 되고 이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 이거는 80%고요. 그 다음에 서화 골동품 같은 것들은 이게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필요경비를 90%를 하기 때문에 지금 원천징수세율이 2.2%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랑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 그림이나 골동품은 이게 양도하는 거가 왜 양도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 됐을까요? 어디 써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해놨을 거라고 생각 드시나? 채팅방에 한번 써보실 수 있어요? 왜 이 그림이나 골동품 같은 경우는 왜 기타소득을 했을까? 이것도 어디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그 지금 생활의 골동품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 미술계에서 굉장히 그 반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양도소득을 과세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타 소득을 해가지고 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양도가액이 있으면 90%를 차감해서 양도금액의 1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80%에서 4.4% 한다는 거고 여기 종교인 소득도 비슷한데 종교인 소득도 우리나라가 거의 한 40년 정도 그 논란을 했는데 한 3년 전부터 과세를 하는데 그 근로소득이 맞냐 기타소득이 맞냐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지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을 신고하면 세금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 시민 단체들이 이 종교인 과세가 잘못됐다고 막 성토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사과골동품 과세가 들어오면서 기타 소득한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여기에 강사료나 자문료나 원고료 같은 것들인데 그 예를 들어서 750만 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60%를 차감을 해주게 되면 어,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20%를 곱하게 되는데 그 과세 최저한 금액이 5만 원이기 때문에 그 지금 60%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 이렇게 5만 원이 되게 이게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에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12만 5천 원이 되면 어, 12만 5천 원에 60%를 차감하게 된 것이 5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기타 소득이 12만 5천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들이 그 이사회에 참석하고 나서
참석 수당 또는 뭐 사례비 같은 거를 10만 원 지급하게 되면 그 원천 인수가 없어요. 근데 20만 원 지급하게 되면 20만 원 그 곱하기 60% 해서 8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는 그 한 3년 전에 여기 어 예전에는 한 3년 전에 이렇게 60%였었는데 이게 80%였는데 60%로 떨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4.4%를 원천 인수하면 됐는데 이렇게 60%를 떨어뜨리니까 세율이 8.8%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0% 이제 60% 적용 대상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뭐 이런 창작품에 대한 그 원고료 인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인적요금을 제공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60% 적용 기타소득이고요. 이제 80%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럴 때는 아까는 12만 5천 원인데 이 경우는 그 25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원천 일수가 없습니다. 80%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공익법인의 상금, 부상금 같은 것, 그다음에 뭐 지체상금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지금은 거의 다 60% 쪽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급명세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급명세서가 아까 여기는 원천징수가 있고 지급명세서가 있는데 그 이런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하게 돼 있고 이거를 이제 어, 근로소득 퇴직 이런 것들은 다음 달 이제 3월 10일까지고 아까도 나왔지만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이 있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천이서 이거는 어저께 보내드릴 때는 안 썼는데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써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받는 거는 원천징수 영수증이고 세무서에 내는 거는 지급명세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거는 2019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저기 근로장려금을 연이에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다시 여러분 퀴즈를 내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뭔가요? 이거는 우리 지금 16명이 들어와 계신데 한 분이라도 답을 쓴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근로장려금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요새는 하도 오래돼서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게 됐는데 그,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국가가 저기 돈을 얼마 줘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하는 제도인데 어, 대상이 돼 있으면 신청하면 받습니다. 그게 이제 그 소득분배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근로장려금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했는데 그 연 2회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고요. 그러니까 인플로이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 원천징수하는 거를 그 지금 원천징수는 별개로 6개월에 한 번씩 간이지급 명세서를 내도록 했는데 그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작년에 좀 바뀌었는데 그 사업소득을 하는 경우에는 매달 매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 내야 되지만 그 저기 이 간이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달 매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다가 가산세는 내지 않는데 가산세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이 갖고 또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소득자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지급금액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쓰진 않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급금액을 가지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이거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했을 때 지급명세서랑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1년치를 지급해서 1년치를 해서 내는 거고 이 간이지급 명세서는 6개월마다 내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랑은 별도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오늘 관련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저 스피커를 켜시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카톡방에다가 마지막 퀴즈를 올려드리겠는데 그 퀴즈 푸시고 그 퀴즈에 그 10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출석하신 분은 그 환급 계좌도 써 주시면 다음 주에 환급을 하겠습니다. 그 나가셔도 좋고요. 제가 먼저 나가도 될까요?